반갑습니다. 구분나무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어머니의 불편한 감정,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사건들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대상관계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대상관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대상이라는 개념인데요. 전통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무엇을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신에너지가 집중되는 타겟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목이 마르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물인데 이때 물은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루시아가 배가 고플 때 떠오르는 음식이 회라고 했는데 이때 회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대상은 이런 물건이 아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 양육자, 사람, 양육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대상도 우리가 실제 지금 여기 상황에서 관계하는 사람을 외부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표상은 내부 대상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도 했었습니다. 실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외부 대상보다는 내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베타 요소. 베타 요소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비온이라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베타 요소는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아기 때는요. 이렇게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베타 요소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밖으로 보냅니다. 이런 걸 쉽게 말해서 이제 위치 이동을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어떤 이해 불가능하고 처리할 수 없는 내용물을 누구에게 보내요. 누구에게 보냅니까?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아기 때 그 어머니를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내어놓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투사. 어려운 말로 투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투사한 내용물을 한번 봅시다. 투사한 내용물을 대상이 받아서 이 대상은 이것을 다시 보내줍니다. 어떻게 해서 보내주는가 하면 담아준 상태에서 보내줍니다. 이 담아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소화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 소화한다라는 표현은 저의 표현이 아니고요. 아주 대단한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신진대사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아기가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정서적인 감각들을 대상이 함입하고 그 함입한 내용들을 잘 소화시키거나 신진대사한 상태로 아기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이나 흥분이나 두려움이 진정되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면 아이는 스스로가 어머니가 애초에 해주었던 담아주기 기능을 아이가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은 실은 담아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아기 때는요.
아기의 생리적인 욕구도 담아주지만 아기가 애착 형성을 위해서 갖는 정서적인 욕구도 담아줍니다. 그래서 좋은 대상, 좋은 양육자,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밥 잘해주는 어머니, 그 다음에 학원 그 스케줄표를 잘 짜서 학원을 아주 잘 데려다주고 관리해주는 어머니, 또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어머니, 또 예쁜 옷을 많이 사서 입혀주는 어머니, 예, 그런 어머니도 좋은 어머니겠죠. 그런데 우리 대상관계 이론에서 좋은 어머니, 좋은 양육자, 좋은 대상은 잘 뭐 해주는? 담아주는 어머니가 좋은 양육자이고 또 좋은 대상입니다. 잘 담아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담아주는 행위는 의식적으로 의도해서 수행되는 기능만은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대상관계에서 나오는 아주 즉시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신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하면서 마지막 수업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까지 이야기했는데 실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현상을 통해서 투사적 동일시 이야기도 좀 하고 또 분열이라는 다른 정신 기제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엄마가 언니와 저를 차별합니다. 언니와 제가 싸우면 엄마는 언제나 언니가 옳고 저는 틀렸다고 합니다. 언니는 고등학생인데 아침에도 엄마가 깨워주고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인데 제가 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엄마의 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이럴까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는 언니와 똑같은 사랑을 엄마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만일에 이 상황에서 어머니나 고등학생 언니가 아주 논리적으로 너도 나와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어, 혹은 나도 너를 언니와 똑같은 양의 사랑으로 너를 돌보고 있어 라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계량이나 비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분열이라는 기제를 좀 쉽게 설명하려면 지금 방금 나갔던 그 사례를 좀 극단으로 끌고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어머니가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극단으로 한번 끌고 가보면 어머니가 정말로 고등학생 언니는 아기처럼 다루면서 오냐오냐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밥도 먹여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초등학생 둘째 딸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너는 네 일을 잘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덜 돌봐준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분열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색종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느낌을 조합해 놓은 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파란색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주황색으로 상징되는 긍정적인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좋고 나쁜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느낌을 모두 주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기 때는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한 대상이 이렇게 서로 다른 극단적인 그 색깔을 가진 감정을 모두 주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숙한 정신은 이것을 한꺼번에 보관하지 못하고 따로 떼어서 보관합니다. 제가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예, 실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면모인데 이 두 가지 면모를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한꺼번에 통합시켜서 보기에는 아기의 정신적인 지금 상태가 굉장히 미숙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따로 스플릿 떼어 놓고 따로따로 보관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의 세계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마음, 무의식의 세계에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분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루시아는 이해가 좀 됩니까? 한 80%. 80% 정도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아주 이제 이해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죠? 자, 특히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이론가와 페어벤이라는 학자는 분열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런 분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페어벤이라는 이론가는 마음의 구조를 프로이트와는 아주 다르게 그려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관계를 맺을 때와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자, 이런 관계를 맺을 때의 기분은 좋은 기분, 이런 관계를 맺을 때의 기분은 나쁜 기분, 불만족스러운 기분, 이런 관계들을 계속 맺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 두 가지를 통합시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아기였을 때나 혹은 어른이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통합해서 두지를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떼어내서 따로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을 때의 기분을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안에 있던 이런 관계의 표상, 이런 관계를 맺을 때의 표상이 이렇게 떠올라옵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캡슐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아기가 배가 굉장히 고픈데 어머니가 와서 젖을 물려줬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우니까 이 기분을 어디다가 투사하는가 하면 대상에게 투사하죠. 자, 그래서 대상도 좋은 대상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좋은 대상을 함입해서 나도 어떻습니까? 좋은 나가 되죠. 자, 이럴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대상 표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대상에 대한 느낌이 좋아요. 이것은 자기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대상 이미지, 자기 이미지 이렇게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순간순간 관계를 맺을 때 나의 기분, 정서가 만족스럽고 좋으면 이 관계를 맺을 때의 상대방과 나, 대상과 나도 이 정서에 채색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당신도 좋은 사람이고 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컨버그라는 아주 대단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대상 관계 함입 단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순간의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유닛, 이런 관계의 조합이 수천만 번 우리에게 누적이 되겠죠. 아주 특히 대상과의 관계를 보면 아주 아기 때부터 우리가 아주 나이가 많아져서 성장해서 관계를 맺을 때까지 이런 관계 단위는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젖을 물려줬던 그 어머니가 제가 젖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응가를 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젖을 먹여주고 친구분하고 이야기한다고 전화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다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응가한 걸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기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아서요.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그렇죠? 기분이 불만족스러워지면 이 안 좋은 기분이 투사되어서 대상은 어떻게 변합니까? 나쁜 대상. 예, 나쁜 대상이 됩니다. 이 나쁜 대상은 다시 함입되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쁜 예, 나. 나쁜 나가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이때 좋은 대상 또 나쁜 대상 이런 표상들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논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로 정해집니까? 이런 기분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에펙트, 정동으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때의 자기 표상, 정서, 자기 표상, 정서, 대상 표상이란 요 단위가 아까 좋은 대상관계 함입 단위와는 다른 장소에 보관된다는 거죠. 루시아는 이해됩니까? 자, 이런 불만족스러운 관계가 수천만 번 또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적었던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관계도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 우리가 아는 마음 속에 누적됩니까? 모르는 마음 속에 누적됩니까? 모르는 마음. 예, 모르는 마음 속에 누적되다가 어느 날 우리 엄마하고 아무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제가 커서 성장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표상을 나에게 만들어 주었던 것과 비슷한 이런 정서가 촉발되면 덩달아서 뭐가 따라옵니까? 어린 시절 내가 중요한 의미 있는 대상과 관계할 때 가졌던 이런 자기 대상, 그 다음에 대상 표상들이 한꺼번에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외부 대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과거에 내가 누적시켜왔던 그런 표상 세계에서 가지고 와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만나고 있는 외부 대상들은 놀라지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갑자기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열된 것들이 각각 따로 보관되어 있다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부착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원인은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큰딸은 어떻게 대합니까? 보호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네.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치 이미 파괴되었던 것을 보상이라도 해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돌봐주죠. 그리고 둘째 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별로 신경 안 쓰는 예. 듯한.
신경을 쓰시겠지만 어머니는 별로 걱정을 안 하시죠. 그래서 너는 네가 할 일을 잘 알아서 하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하면서 어머니가 덜 챙겨주시는 것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합리화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니가 아주 옛날부터 누적시켜왔던 어떤 마음 세상 안에 아주 상반된 서로 다른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각각 분열되어서 따로 존재하다가 모르는 곳에 따로 존재하다가 큰 딸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나가고 작은 딸에게는 어쩌면 이런 것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종이를 들고 이렇게 우리 루시아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마음 안에 어머니도 모르는 상태로 누적될 수밖에 없는 이런 표상의 세계에 있는 내용물들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현재 딸과 혹은 그 핵가족하고의 관계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실은 어머니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누적되었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대상, 곧 누구를 말합니까? 할머니. 예, 외할머니하고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대상관계 이론에서 다루는 것은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게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 대상과 외부 대상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 두 딸을 대하는 어머니는 이 두 딸을 지금 여기에서의 외부 대상으로 대해야 되는데 실은 어디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관계에 쓰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머니 마음속에 쌓여왔던 누구와의 관계, 외할머니와의 관계에서 누적된 어떤 내용물을 이 두 딸에게 그대로 부착시켜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상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관계는 어떻게 보면 실제 관계라기보다는 마음속에 누적시켜 왔던 우리의 표상의 세계를 지금 여기에서 발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의식적 환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생 큰딸에게 아주 적절한 양육 패턴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 딸에게 아주 적절한 양육 태도, 돌봄 태도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 마음 안에 있는 표상의 세계에서 뭔가를 끌어와서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두 자녀를 다르게 대하지요. 그래서 큰딸은 어떻게 대하고 더 응석바지로 대하고 둘째 딸은 큰딸인 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자녀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루시아는 지금 얘기하는 이 분열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 알겠습니까? 아주 조금. 예.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만 만족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